그러니까 어떤 환자분이셨냐 하면 피부 질환자인데 양방에서 이제 뭐 처음에는 건선이라고 했다가 이제 치료하다가 중간에 뭐 합해상 습진인 것 같다고 했다가 뭐 여기 가면 이만하고 저기 가면 이만하고 이렇게 이제 뭐 약간 진단명도 불투명하고 스테로이드를 써도 이게 피부가 진정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뭐 그냥 평생 약 먹어라. 우리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진단이 났던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병원에서 계속 약을 드시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강원도 어디 뭐 산골에 한 3개월 들어가서 유황요법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기 내원 당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시다가 유황요법 하시고 해도 안 돼서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요 정도 상태로 내원을 하셨는데 이제 뭐 보시다시피 스테로이드제 드시고 이 정도면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분도 해독요법을 잘 신뢰를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망설이다가 초창기에 시작을 한 거는 이제 청일수 청이장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탕제를 넣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뒤집어진 거죠. 근데다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중단을 해버리셨어요, 이분이. 더 이상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요 사진 보이세요? 여기서 지금 손까지 다 문드러져서 지금 여기 이제 돌아온 상태 손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피부가 다 뒤집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지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각질이 일어나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각질이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면서 안에 있는 이렇게 벌겋게 이제 피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각질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각질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이런 상태에서 온몸에서 진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너무나 가려운데 끓으면 싸갑고 아파서 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끓어서 허벅지 같은 경우 이렇게 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80일을 집 밖으로 못 나가시고 누워서 거동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지금 이제 발바닥은 안 보이는데 지금 몸통인데, 발 사진이었구나. 발도 지금 너무 부어가지고 걸음을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심하신 상태였고, 이제 뭐 원인 불명의 뭐 수포성 질환이다, 뭐 평생 간다 해서 뭐 건선약 먹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14년 11월부터 이제 해독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3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이 처음 사진이 이게 3개월 차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은 정말 이제 독하게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근데 그렇게 3개월 동안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도저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집중 해독을 들어가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자기 몸이 이 정도가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집중 해독을 한번 해보겠다 하셔가지고, 집중 해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10년째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고, 지금 30일째 되면 제가 사진을 다시 받기로 이제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왔다 갔다는 못 하시니까. 근데 일상적으로 이제 뭐 바깥에 나가서 햇빛 쬐고 운동하고 이거는 지금 완전히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한 20일 동안 1,050만 드셨는데 검은색 변을 엄청나게 봤어요. 그리고 이 병이 걸리기 전에 뭐 상추만 먹어도 줄줄 설사가 나고 장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뭐 성격도 좀 예민하고 뭐 스트레스도 좀 잘 받는 성격이고 이러시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서해부 쪽하고 겨드랑이, 그러니까 림파적 있는 부위를 빼놓고는 진물은 이제 거의 다 말랐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이나 손 쪽에 이렇게 막 아파서 이렇게 부어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은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20일간은 이제 집중해독을 하시면서 초식을 6끼를 드셨어요. 6끼를 드시고, 10일까지는 완전히 금식을 시켰고, 10일 이후에 이제 6끼를 드시다가 약간씩 이제 음식을 섞어서 드시기 시작하셨고, 20일째부터는 이제 초식을 4끼로 줄이고, 하루에 2끼 정도는 속이 굉장히 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해독 주스를 못 먹게 하고 제가 해독 습 형태로 해서 먹거나 드시거나 아니면 된장국에다가 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해독에 쓰이는 이제 야채나 이런 것들을 삶아서 데쳐서 이제 조금 같이 먹든지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식사는 지금 현재는 해독습 형태로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녹두랑 현미랑 이렇게 해서 녹두 현미죽 형태로 해서 해독을 조금 도와줄 수, 내가 볶기가 정말 너무 고프다 이럴 때는 이제 녹두 현미죽 이렇게 해서 좀 섞어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더니,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 본인도 좋아지는 걸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30일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지금도 음식을 며칠 전에 전화해서 진짜 음식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시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으면 그 변을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를 아직 화장실을 가세요. 집중해도 이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설사가 바로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뭐 예를 들어서 생선을 내가 조금 먹었는데 설사가 된다 그러면 바로 중단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을 먹고 싶어도 지금 그 상태에서 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을 들어갈지 말지는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의 상태로 많이 진단을 해요. 그리고 장에서 독소 처리가 안 돼버리면 어차피 그게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간, 뭐 심장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음식 조절을 그렇게 하고 계신 중이고, 그나마 그래도 청호식 4끼에다가 뭐 해독습이나 해독죽을 이제 한 2끼 정도 드시니까 안 그래도 링겔 맞아도 되냐고, 자기가 너무 기운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도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기는 하시는데 상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오시면 제가 사진이 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다음 사진은 이 붉은 기운은 사라졌는데 각질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붉은 톤은 사라지고 정상 피부 톤이 살아나면서 각질을 굉장히 많이 밀어내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한 이틀 전부터는, 예전에는 목욕을 하면 이게 떨어져 나가면 너무너무 따갑고 아팠대요. 그래서 목욕을 하기 싫을 정도로 따갑고 아픈데 이제 피부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물 샤워는 매일 했어요. 물 샤워는 매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욕을 해도 별로 안 따갑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밑에서 살아오는 이제 피부가 이제 3살로, 원래 피부 세포 보건 주기가 28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일째가 거의 다 되어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포 복원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듣는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빅카트에 뭐 청이수청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뒤로 넘어가서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결국은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대사 메타볼리즘의 촉진이라고, 그러니까 해독의 목적은. 그래서 이제 이 메타볼리즘이 촉진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하작용, 동화작용이 있는데, 이런 이하작용을 할 때 세포 안에서 있는 쓸모없는 독성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노화된 세포들을 자가분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촉진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게 해독의 가장 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제 뭐 대사 효소, 소화 효소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가면서 에너지 작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대사와 뭐 기초 대사량, 우리 이렇게 비만도 검사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항상 기초 대사량, 뭐 1일 활동 필요, 1일 에너지 대사량, 뭐 이걸 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에너지 대사원이라는 것은 뭐 이게 뭐 4kcal, 4kcal, 9kcal,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걸 거고, 그래서 열량 영양소라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에너지, 즉 ATP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화학 반응이 대사다. 근데 여기에서 강의 개념에서는 대사는 소화나 세포가 물질 수송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대사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고 세포간으로 물질 수송하는데도 ATP를 사용을 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합쳐서 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사 과정에서 촉매 작용으로 하는 것이 효소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들에 쓰이는 ATP와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반응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다.
대사 효소는. 그래서 이 효소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대사가 얼마나 잘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결정된다고 보면 될 거고요. 이런 내용 뭐 이하작용, 정화작용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세포호흡을 통해서 유기분자를 보내고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하작용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반응이고 반대의 반응이죠. 그래서 뭔가를 합성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소비 형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대사량 또는 휴식대사량, 그 다음에 요게 있죠. 아까 그 대사에서 강의 개념에서는 소화, 세포관, 물질 수송까지 포함한다는 그 개념으로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 그 다음에 적응 대사량.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거는 이걸 합쳐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대사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대사량, 왜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되냐, 왜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깨어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즉 식사 후 12시간. 여기 앞에 보시면 휴식대사량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뭐 밥 먹고 쉬는 상태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요거는 식후 한 1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까지를 의미를 한다면 완전 기초대사량의 기본적인 의미는 식후 12시간 이후에 측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 기초대사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양인데 전체 에너지 소모의 50%에서 70%, 평균적으로 한 60%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 양의 60%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숨만 쉬어도 쓰는 이 에너지 말고 남은 40%를 가지고 우리가 조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높냐 아니냐는 살이 찌는 체질이냐 아닌 체질이냐에 관여하는 팩터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기초대사량은 어디서 소모되는 에너지냐? 그러니까 신체의 필수적인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뭐 뇌라든지 심장, 우리 쉽게 말하면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혈액순환이 되고, 뇌가 활동하고 이런 데 쓰이는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기초대사량을 이제 구하는 공식들도 있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까지 감안했을 때 이제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다고 보고요. 이제 뭐 우리가 공식까지 이용해서 기초대사량을 구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걸 제가 올려놓은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장기별 사용 에너지 사용 비율이에요. 보시면 간이 27%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에서 일어나는 대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뇌가 1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이 골격근이 18%인데 어떤 곳에서는 골격근의 프로테이지를 훨씬 더 올려놓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식 대사량에는 약간의 골격근 움직임이 포함되는데 완전 기초 대사량에서는 실질적으로 골격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심장이 7%다, 뭐 심장이 10%다인데 이것도 이제 학설에 따라서 조금 더 높게 잡아놓은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찾은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초 대사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간이고 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간의 에너지 대사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초 대사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뇌를 사용하는 문제도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실제로 뭐 뇌의 에너지 모두 포도당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뇌를 잠자고 있는 동안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초대사율에서 기초대사량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한 10% 정도, 5에서 15%까지 잡는데 평균해서 한 10% 정도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이 대략 뭐 25에서 35% 정도인데 30% 정도. 그 다음에 적응 대사량은 아래 위로 되어 있는 이유가 상황에 따라서 적응 에너지 소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얘가 에너지 소비를 더 촉진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더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적응 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초 대사량을 우리가 올려줬을 때 뭐 비만을 관리한다든지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자가분해 반응을 유도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봤을 때 체격, 뭐 키는 바꿀 수 없지만 체중은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체중이 무거울수록 기초 대사량이 증가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살은 빠질 때도 살이 빠질 때 정지기에 들어가거나 내지는 체성분 분석 쭉 해보시면 살이 많이 빠지면서 골격근 양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초기에 살이 빠지는 초기는 살이 많이 빠지지만 갈수록 살이 점점 적게 빠지는 것의 원인 중에서도 이것이 같이 한번 좀 역할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구성 성분에서 당연히 지방보다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 아까 근육이 한 19% 정도 차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kg의 제지방은 약 30kcal를 소비하지만 1kg의 지방은 약 4kcal 정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은 사람과 지방량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체구성 성분으로도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그러니까 뭐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근육량,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증가됩니다. 젊을수록. 그 다음에 체온은 당연히 높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증가됩니다. 즉 체온이 1도씩 증가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한 13% 정도가 증가된다고 봐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호르몬 쪽인 영향으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보다는 훨씬 더 근육량이 많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기초대사량이 높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호르몬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특히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 살이 확 빠져버리는 이유들도 이런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신 시에는 이제 한 6에서 9개월 정도가 되면 우리가 산부가 아닌 비임산부에 비해서 20% 정도 기초대사량이 증가가 돼요. 그것은 이제 태아의 사이즈도 커지고 모체 조직의 대사도 같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양의 분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증가된다. 당연히 우리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효소가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체구성 성분에서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적절하게 공급이 됐을 때 이렇게 영양의 균형이 맞춰졌을 때 기초대사량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컨트롤하거나 이제 비만, 특히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기초대사율을 높이는 게 우리가 과다하게 운동을 해서 살을 빼면 요요가 음식을 굶어서 한 이상으로 요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보다 운동을 한 두세 배 하는데 자기가 원래 운동선수 생활을 할 때만큼 운동을 안 하니까 기본 한 10kg 이상은 다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를 하다가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체대를 갔는데 체대생들이 보통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수 생활 그만두고 한 15kg 정도가 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근육은 다들 아시다시피 근육의 볼륨을 지나치게 키우면은 그렇게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안 해줬을 때 거의 다 지방으로 전환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안 해주면은 굉장히 다이어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많이 움직이는 다이어트는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에요. 당신이 평생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강도의 운동량과 다른 방법들을 병합해서 가서 그것을 그런 생활 습관과 패턴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요요 있는 다이어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육량이 굉장히 적은 분들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 70%가 다 지방밖에 없고 근육량은 너무 적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근육량을 어느 정도는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좀 병행을 하시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근육 1kg이 한 30kcal 정도 소비를 한 이것도 지금 학설은 좀 많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체성분 분석을 이용한 한 21.6kcal 평균 정도 이렇게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한 1kg 정도만 증가시켜주면 기초 대사량이 이만큼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운동이 끝난 후에 16시간에서 38시간까지는 기초 대사량이 운동 전보다 4에서 10% 정도 증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유지되는 지속 시간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당연히 운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증가되는 것은 오래 유지가 된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우리가 저강도 운동을 했을 때는 규칙적으로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2일에 한 번 정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 대사율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뭐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매일 운동을 하기 힘드니까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기초 대사량을 늘리거나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면치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잠을 자면 사용되는 기초 대사량은 줄어들어요. 당연히 근육의 활동이라든지 뭐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정 상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근육으로 해서 소모되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뭐 휴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의식이 깨어있을 때라면 당연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대사율을 높이는 방법에 숙면치약이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을 잘 자야지 자율신경계에 밸런스. 그래서 잠을 지나치게 적게 자도 살이 빠진다는 학설이 나온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6시간 이상 정도의 숙면을 취해주는 거는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라든지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기초 대사량이 낮지만 다음날의 기초 대사량을 확실하게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온을 높여주기. 여기 보면은 몸의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가면 에너지 소비율이 10% 정도 증가된다. 그래서 격한 운동을 많이 한 것과 다름없이 대사량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높여주는 방법이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반신욕 하세요, 족욕 하세요, 특히 몸이 냉한 체질의 사람들일수록 그러면 저희들 같으면 이제 왕돈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기초 대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격한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온탕욕이 그 40에서 43도씨 정도로 낮춰가지고 한 20분 정도는 우리 몸이 한 38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땀이 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번 그 체온이 좀 살짝 올라가서 우리 미안이라고 얘기하죠. 촉촉해지는 느낌이 될 정도의 땀이 나도록 한번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38도에 가까워지면 땀을 내가지고 우리 몸이 이제 다시 체온을 낮추려는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한번 땀을 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많은 격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사람들이 실천하기도 낫고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내장과 근육이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의 공급의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장운동이 촉진되면서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해주는 그런 효과까지도 같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을 자주 마셔주기. 뭐 저희들 이제 처음 드리면서 하루에 1.5리터는 드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1.5에서 2리터 정도까지 보통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분들의 한해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심방관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다른 대사 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지나치게 마셨는데 소독을 처리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은 사실은 물을 너무 자주 마셔주는 게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물을 얼마나 마실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잠시 얘기가 오가기도 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뭐 수분 대사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수분 섭취 후에 일단은 이 물도 들어왔으니까 내부 장기들의 운동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근육 내 교감신경계도 활성화되면서 혈액 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교감신경 자극 물질이 증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열 생산이 촉진돼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그 운동도 추운 곳에 가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된다. 뭐 내지는 물도 찬물을 마셔주면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물을 마셔주면 그 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체열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몸이 냉한 사람들은 앞에서 실컷 체온 올려놓고 찬물 마시고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분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거나 체온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자주 마셔주되 그 사람에게 좀 맞는 지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는 건 오히려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서양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근골격계가 동양인들보다 근골격계가 튼튼하고 조금 열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 남녀들에게 500ml의 물을 마시게 하고 에너지 필요사를 측정했더니
10분 이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1시간이 지났을 때 에너지 소비량이 평소에 30% 이상까지 증가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지금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질의 단백질 섭취하기는 근육량 늘리기와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고, 단백질이라는 부분이 우리 몸에 이제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각각의 대사율에 따라 다른 열량을 만들었는데, 이거 아까 4, 9, 4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단백질이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지금 설명이 지금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화, 흡수, 분해, 수송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의 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소비시키는 에너지 양이 단백질을 먹으면은 제일 에너지를 많이 소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순서로 에너지를 소비를 시키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량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단백 식사 후에는 10시간에서 20시간 동안 대사율이 30% 정도 증가를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4에서 10%, 탄수화물은 4시간 동안 4%에 불과한 대사율을 보인다. 이게 이제 단백질은 그만큼 소화 흡수해서 분해 수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순서로 다른 말로 하면 탄수화물을 빨리 분해서 얘는 빨리 소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방은 이제 축적이 되는 형태고, 얘는 세포 구성 성분이라든지 다른 합성 과정들을 많이 거쳐야 돼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편이 일단은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두부, 콩, 그죠? 그 다음에 흔히 많이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위주의 육류들, 생선 등의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소,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라. 당연히 얘가 대사를 촉진하는 매개체니까 우리가 대사를 좀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매우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연, 미네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연과 마그네슘, 그 다음에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아연에 관한 얘기가 요새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미네랄로 결핍되면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기초대사량이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과 관련된 영양소가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아연, 철분, 대부분의 이제 미네랄들이 굉장히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이 되면 근육의 생산과 자극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기초대사량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기초대사량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뭐냐 하면은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이라고 해서 이거를 특이동적 대사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화, 흡수, 이동, 대사, 저장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다. 그래서 식사 1시간을 가장 먹고 4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고 돼 있는데, 요 중에 이제 탄수화물이 이렇게 되면 사라지고,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식사 구성에 따라서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이 단백질 섭취 비율이 높을 때 높고, 탄수화물, 지질의 섭취 비율이 높으면 낮아진다. 그리고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은 보면은 기초대사량과 활동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을 더한 값의 5에서 15%인데,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네들을 골고루 다 그냥 섞어서 먹었다고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10%가 소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특이동적 대사량, 그러니까 식품 이동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과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대사량과 기초 대사량,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1일 에너지 소비량이잖아요, 그죠? 그거의 15%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활동 대사량, 다들 알다시피 이제 운동 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움직여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다. 그래서 이제 활동 대사량은 활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아주 가벼운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20에서 40%, 그래서 평균에서 제가 30% 정도를 측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30% 정도가 통상적인 수치라면은 좀 활동을 많이 했다, 가벼운 활동을 많이 했다. 우리가 아주 가벼운 활동이라면 일상생활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했을 때는 55에서 65%까지 추가가 될 수 있고,
보통 활동을 했을 때는 70에서 75%, 심한 활동을, 격렬한 운동을 했다고 했을 때는 80에서 100%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일 에너지 소비 20에서 40%, 일반적으로 30%. 그러면 우리가 이거 측정했을 때 여기 한 30% 정도를 더하면, 맥시멈 40% 정도를 더하면, 활동 대사량이 나오고, 여기다가 또 한 10% 정도를 더 더하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다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적응 대사량. 그게 작아갔구나. 그래서 이제 일일 활동 대사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말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본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단백질 황제 다이어트가 해서 단백질 다이어트가 유행했던 이유도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해라 하는 목적도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고, 기초 대사량을 올려야지 우리가 몸이 건강해진다,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응 대사량이라고 나오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이 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추운 환경에 노출됐다 이러면은 이제 기초 대사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열량 소모가 적어져야 되니까. 그죠? 지나친 과식을 했을 때 에너지를 소모시켜야 되니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소비시켜야 되는 에너지 대사는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연히 대사량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응 대사량이라 해서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대사량인데, 이 적응 대사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일 필요 열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예외적으로 제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까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표준 체중에서 25에서 30, 그 다음에 표준 체중에서 30에서 35, 그 다음에 표준 체중에서 35에서 4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표준 체중이 60kg인 남자가 보통 활동을 한다면 하루 총 필요한 열량은 60 곱하기 30.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자라고 봤을 때 60 곱하기 30에서 1800kcal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근육이 많으냐 이런 것까지 다 봤을 때는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부터는 앞에서 오셨던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처음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해서 제가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한번 그냥 복습하는 겸 되짚어가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이제 쓰는 성신 제품이 발효 효소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소가 뭐냐,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생리 활성 물질이다. 그래서 구성 성분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공급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는 효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효소의 역할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전체 전신에 다 작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소화, 흡수한다는 것을 빼고 나면, 흡수의 의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대사 과정에 관여를 하는 거죠. 분해, 배출, 혈액순환 및 정화, 호르몬 분비, 해독살균, 항염, 항균, 세포후관, 신호전달, 세포재생 및 복구 등의 역할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효소는 잠재 효소와 식품 효소, 예전에 따라 체외 효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서 보충해 줘야 되는 효소인데, 잠재 효소의 양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사 효소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대사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식품 효소의 섭취의 필요성은 굉장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체외 효소라는 거는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 그 다음에 생선, 생고기, 냉장, 고추장, 김치, 그러니까 발효식품인 거죠. 이런 것들의 체외 효소가 풍부하다. 그 다음에 체내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이제 합성되는 효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잠재 효소는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로 나뉘어서 쓰이게 되는데, 이 잠재 효소하고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물질이 같으니까 소화 효소가 지나치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사 효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차지하는 우리 몸에서 이제 효소의 비중이 30에서 50%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사 효소 같은 경우에는 흡수된 영양분을 세포 활동, 복구 및 생명 활동에 소비하는 효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소로 만든
만들어진 청일수, 청이장, 뭐 뒤에 가면 이제 쭉 나올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한테 거의 지금 요 메커니즘으로 거의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배독 과정, 해독 과정, 채우기 과정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청일수, 청이장이잖아요. 청일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해서 그냥 꾸준하게 유지요법으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가 끝난 이후에도 뭐 사실 우리가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사 마시면 뭐 4,000원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뭐 10잔 하루에 매일 사 마시면 10잔 넘게 사 마시잖아요. 그 청일수 값보다 훨씬 비싸요. 그게 아가씨들이 사 마시는 커피 값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마시지 말고 이거 하루에 한 포라도 먹으면 60일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몸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거 많이 먹어보신 분들은 또 되게 맛있다고 일부러 찾아서 그냥 이것만 사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소변을 통한 신속한 독소의 배출이다. 그 다음에 심장 감각 기능의 정상화. 그래서 청일수 마시면 화장실 되게 자주 가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뭐 여성분들 방광 기능 약해져 있는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막 하루에 3번 내고 어제 즉 뒤에 이상 가려는 분도 아직까지도 지금 30일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금 소변이 많이 자주 본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붓기가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뭐 여러 결석, 소변 분리 등에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이장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장 기능이 정상화다.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정말 잘못 설명하면 환자분들은 정말 변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거 설명할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청이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처방하면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항상 드릴 때는 기본 한 포에서 아니면 저녁에 2포 드시겠는지 해서 하루에 무조건 그냥 기본 2포만 처방을 해드려요. 안 그러면 이제 뭐 변비 있다고 해서 2포씩 처방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약을 구성하다 보면 이제 약값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항상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환자분한테 연락을 드려요. 연락을 드려가지고 지금 변 상태가 어떠세요? 근데 이제 대신에 약을 드릴 때 원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먹으면 당신 변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한 변의 상태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바나나 모양이어야 되고 황금색이어야 되고 물에 뜨는 부변이어야 되고 잔변감이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이제 변의 조건에 뭐 가스 차는 느낌이 없으면서 냄새가 독하지 않아도 이렇게 쭉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상태의 변을 봐야 된다. 근데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내가 연락을 할 거다. 연락을 해서 만약에 변 상태가 그렇지 않으면 2포씩 2번을 먹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맥시멈 2포씩 2번, 그 다음에 뭐 한 포, 2포를 복용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원장님들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장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포씩 2번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드시게 하면 당연히 청기장이 먼저 떨어져요. 청기장이 먼저 떨어진 다음에 본인이 장이 안 좋아서 먼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사가실 때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처음부터 뭐 보면 사실 대충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한 포씩 먹어가지고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대충 느낌이 오더라도 일단은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가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가격 저항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수월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청이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기본 뭐 한 포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뭐 저녁에만 2포를 드시게 하든지 해서 기본 하루 2포 기준으로 처방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첫 달에 처방 받아가셨는데 장 상태가 진짜 안 좋아서 2포씩 해가지고 지금 석 달째 먹고 계신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아직도 변이 정상으로 안 돌아왔냐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 탓에 나가죠. 근데 그렇게 하면 본인도 이제 자기가 음식을 조금 다르게 먹었을 때랑 이제 정상적으로 먹었을 때랑 이제 차이를 느끼고, 이제 병이 이제 이분도 피부 질환인데 한 10년 이상 이제 알아오신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집안 병력인데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으면 이분 집안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 이상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늘 달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 진단을 하고 좀 연가를 고사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끊는 상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장에서 계산가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장에서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청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비가 있든 설사가 있든 청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사가 심해지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배로 처방을 해버려요. 그래야지 장이 빨리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장내 부패를 방지하고 장내 정상 발효 및 배변을 촉진해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기능 활성화 제도를 만들어주고, 또 대장 기능이 좋아지면 유익균수가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항절사라든지 변비라든지 가민성 대장증상, 복부 팽만감, 하복부 비만, 비만체질 이런 데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청기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부 환자들은 생각보다 이 청기장에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 피부 질환이 굉장히 오래된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앞에 그 사례 보여드렸던 그분도 식사 전혀 안 하시는데도 독포식 2번을 먹는데 보통 청호식을 먹으면 변을 안 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일간 매일 변을 봤어요. 매일 변을 보시고 지금은 청호식 내포에 해독 주스가 들어가는데 지금도 하루에 변을 2번에서 4번까지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변 상태는 처음에는 완전 검은색 변이었고 그게 회색 변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갈색과 황금색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변 상태고 그 다음에 정상변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보는 변은 무조건 정상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장에서 장 운동 자체는 과잉 항진돼 있으면서 수분의 그 장내 대사가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변을 한 3번째쯤부터 보기 시작하면 변이 풀어지면서 설사처럼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장 운동이 가민이 돼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맞아요. 내가 예전에 가민성 대장 증상도 있었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일째 그렇게 집중 해독을 하시는데도 아직까지도 변이 안 잡히는 그러니까 정말 극심한 피부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장 환경이 그만큼 안 좋으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 3명을 해서 체지방, 내장지방 집중 해독 과정이다. 그 다음에 체중에 비해서 체지방률이 높은 분, 그 다음에 복부 비만이라든지 내장지방이 심한 분, 비만 체질의 개선적인 고파라고 되어 있고요. 청산혈이 그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산혈 같은 경우에는 그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이 그때 왜 제가 식이섬유하고 혈당의 관계를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장내에 식이섬유가 많으면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독소의 해독에서 청산심이 나오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밸런스의 조절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의 조절이라든지 신경 안정성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실두증이라든지 화병 뭐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한 그 해독요법하고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독 과정으로 이제 청오식인데 청오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 세포 기준으로 이제 집중 해독을 한다고 했을 때 세포에서 6포 사이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쓰게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하루 6포 기준으로 처방을 해버리면 돈이 너무 비싸지니까 일단은 세포 기준으로 무조건 드려요. 배 많이 고프시면 6포까지 드세요라고. 그럼 자기가 못 참아서 먹은 거니까 나중에 사러 와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그냥 그 방법인데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못 참아서 먹은 거니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라고 얘기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청호식 같은 경우에는 잘 굶는 분들은 반대로 안 먹어버려요. 청호식을. 그러니까 본인은 굶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끼 밥 먹고 2끼 청호식 하세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한 끼 먹고 참을만 해. 그러면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청호식을 한 번만 먹고 안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살이 훨씬 덜 빠져요.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아까도 이제 영양의 균형이 맞을 때 기초대사량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지나치게 안 먹게 되면은 영양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거를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즉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청호식을 6개나 먹으면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살은 더 잘 빠져요. 왜? 영양의 균형이 더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청호식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 뭐 선식이나 생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 뭐 선식이나 생식은 무조건 대변이 생성이 돼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진짜 청호식 먹으면 매일 병 보던 사람도 2, 3일에 한 번 본 거는 아니면 아예 그 기간 동안에는 병을 안 보는 분들이 많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병 보고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안에 장내 숙변이나 독소가 많은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매일 변을 보고는 심한 분들은 2-3번까지도 변을 보시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호식을 먹으면은
장이 비워지면서 장이 휴식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그만큼 독소가 제거되고 우리 몸에서 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를 촉진해 줄 수 있는 이제 필수 영양소,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미노산이라든지 탄수화물도 유량은 들어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체외 효소, 그 생리활성 물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야 영양의 균형이 맞아져서 대사가 촉진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뭐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지키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의외로 얘 빼먹고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살이 잘 안 빠져요. 물어보면 한 끼 그냥 굶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끼 굶으면 우리 몸은 아시잖아요. 폭식하는 분들이 폭식했다 굶었다 하면 살 전혀 안 빠지고 오히려 살 더 찌잖아요. 그 이유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영양소를 내 몸에서 최대한 저장해서 공복기에 에너지가 모자랄 때 다시 꺼내기 위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내 몸에서 발동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더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호식 같은 경우에 뭐 당뇨 환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사성 질환에 당연히 쓸 수 있고 각종 난치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성 질환, 그다음에 소화나 혼합자의 영양 공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아주 가끔이지만 애들 오면은 그냥 약 안 지어주고 그냥 이거 먹이시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취리 같은 경우에 위장 기능의 개선, 뭐 소장 대장 기능의 개선 이렇게 있는데 청취리가 잘 맞는 분들은 진짜 굉장히 잘 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케이스는 좀 재밌는 케이스였는데 제가 이거 하면은 케이스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신경성 미염이 있는 분인데 그와 동시에 만성 편도염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굉장히 가민하신 분인데 만성 편도염이 늘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목이 좀 부었네요 하고 항생제랑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해주는데 먹으면 조금 덜하기는 한데 잘 안 낫는데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가 싶으면 며칠 있으면 또 편도가 붓고 그러니까 위로 이제 허혈이 계속 뜨는 그런 타입이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소화 기능도 안 좋고 이렇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그냥 만성 편도염을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청취리를 처방을 해드렸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청취리를 처방을 해드렸는데 청취리 드시고 만성 편도염이 괜찮아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만성적으로 그렇게 오는데 양약에 반응을 안 한다면 편도 자체가 붓는 원인이 아마 다른 데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위로 허화가 뜨는 것에서부터 역류성 식도염에서 출발해서 오히려 만성 편도염이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검험자 변형 처방이니까 숙취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과정으로 해서 청육행, 청팔보, 청구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1번부터 9번까지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육행 같은 경우는 보통 1번에서 9번까지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특히 장기적인 해동을 한다든지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약간 채우기 방법으로 청육행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간장 보혈, 건기 소화, 신경 쇠약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워주는 만큼 영양의 밸런스 지금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과잉 공급받으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라든지 생리활성 물질이라든지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오히려 영양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청육행이나 청팔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많이 이제 체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뭐 그때 다른 분들 얘기로는 이제 암 환자분들도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한약 주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러면은 청팔구, 청구력 이렇게 활용해서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약 체질자로서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기력이 쇠약한 분에게는 청팔구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전대부탕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처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청구력 같은 경우에는 화분과 버섯류로 이루어진 처방인데 버섯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게 항암이잖아요. 그래서 항암, 염려 이 두 가지는 모든 버섯류에 다 들어가 있는 이제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면역의 정진, 그다음 항암작용, 항염작용 이렇게 돼 있고 화분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이제 항균, 항염작용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이라든지 염증성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 뭐 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보조적으로 얘네들을 같이 이제 뭐 해독을 다 하면 당연히 넣어서 드리겠지만 뭐 나는 저쪽에서 항암요법 하면서 좀 체력만 좀 올리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또 이제 별도로 뭐 나는 굶는 거 싫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방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채우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처음에서 지금 30일 오늘 오셔가지고 어제 오셔가지고 이제 40일째 약을 받아가셨는데요. 이제 이분은 한꺼번에 항상 10일씩 약 받아가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10일 간격으로 오셔서 약을 받아가시는데 처음에 이제 제일 큰 목적은 살이 빼고 싶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40대잖아요. 이제 초반인데 이제 안면 홍조가 있는데 특히 턱가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기 흉할 정도로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을까라고 고민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어깨랑 목이 무거운데 여기 체중이 안 적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74.2kg인데 키가 15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체중이신 거죠. 비만도가 좀 높으신 편이었고 그 30일간 해독 치료를 한 다음에 체중이 80.6kg 감소가 돼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0일은 집중 해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이제 10일간을 집중을 했는데 처음에 한 4, 5일 정도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배고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야채를 좀 드시게 했어요. 야채 조금 먹으면서 청고심한 새끼를 드시다가 이제 그 이후에 20일간은 그 한 끼를 드시면서 두 끼는 이제 청고식을 하고 한 끼는 식사를 하시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체중이 8.6kg 빠졌는데 이 중에 지방이 감소된 양이 한 6.8kg 정도 돼요. 그리고 근육 소실은 거의 없었고 제가 사진 찍어서 넣으려고 그 인바디 측정한 걸 넣으려 했는데 마지막에 좀 바빠가지고 그거 못 끼워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치료를 하면서 살이 빠지면서 바뀐 게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랑 목이 정말 심하게 아프고 머리도 무겁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안면 홍조 그리고 특히 턱아래에 생리대가 되면 더 심해지고 이랬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서 자기는 그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분인데 살 빼는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쪽이 조금 그런 지역이라서 이런 쪽으로 좀 한 적이 있는 편인데 처음에 오시기는 이분은 사실은 처음에 해독하려고 오신 건 아니고 대퇴부가 그 바늘로 쑤시는 듯한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면서 이제 식당 하시는 분인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침을 맞으려고 하다가 이제 살 빼는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살 빼는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살 빼는 약을 왜 먹으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해독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고 하셔서 시작을 하시게 됐고요. 이제 그 대퇴부 동포만 있는 게 아니라 하지 정면류도 좀 심한 편이고 잠도 안 오고 그다음에 어깨랑 식단 하시는 분들은 대충 이런 증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 불규칙으로 하시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면서 상열감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그런 편이었고요. 그 대퇴부 통증은 뭐 침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셨고요. 해독요법을 하고 한 3, 4일 정도 지나면서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10일 집중 해독식을 했는데 11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피부 발진이 이분도 인사절 따라서 이제 서해부하고 겨드랑이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10일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한 끼 먹으면서 하자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는다고 했는데 밥을 먹기로 한 11일째 게를 드신 거예요. 게를 드셨는데 온몸에 다 번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깜짝 놀란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음식은 안 먹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피부 발진이 한 10일 정도 더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일이 지났고 지금 30일차 들어갔는데 10일 정도 지나면서 다 소실됐고 증상들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살도 좀 많이 빠졌고 근데 20일 전부터는 이제 그 증상들도 다 사라지고 살 빼는 약도 중단을 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청일수 청이장만 드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원하는 목표치까지 갔을 때 청일수 청이장만 드세요. 그런 케이스